그날 음식 배달부인 저는 가슴이 포근해지는 일감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음씨 좋은 이웃이 가난해서 끼니조차 거르는 어르신을 위해 음식 배달을 시켜드린 것이었죠. 이에 저는 음식이 식지 않도록 신속하게 어르신이 계시는 반지하 방으로 배달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마주친 피골이 상접한 어르신은 저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은인이셨습니다. 지난날 학교라는 이름의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신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로 형언할 수 없을 만치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고 지독한 가난을 겪고 계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해질 때까지 끼니를 잡수지 못하셨을 만치 아주 극심한 가난이었죠. 하지만 음식 배달부인 제가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매일 찾아뵙고 아내가 준비해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랬던 저와 선생님의 인생이 한순간에 180도 뒤바뀔 기적이 벌어진 건 제가 선생님의 끼니를 3년 동안 챙겨오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기적이 벌어졌길래 두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180도로 뒤바뀌었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저의 사연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답니다. 어릴 적 저는 아주 많이 가난한 집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을 적부터 지병이 심해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셨기에 모든 생계는 어머니 혼자 공장 일을 다니며 도맡으셔야만 했죠. 그런 어머니를 위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다름 아닌 공부였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고된 삶에 있어서 단 하나의 유일한 희망이 저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 흔한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학생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랬던 저희 일상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건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인해 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어머니의 아버지께서 신혼방으로 마련한 월세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 집에 아버지 없이 계속 머물러 지내는 일이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드셨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막 시작했었을 무렵 저는 어머니와 함께 연고도 없는 타지로 갑작스레 이사도 가고 동시에 전학도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저의 학창시절이 본격적으로 꼬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학 첫날부터 웬 날라리 무리들이 키도 작고 연약한 학생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모습이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참다 못한 저는 연약한 학생을 구하기 위해 아주 크게 용기를 내어 날라리 무리들을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날라리 무리의 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뚜벅뚜벅 다가오더라고요. 전학생이면 전학생답게 조용히 찌그러져서 지내지 그러냐? 괜히 못 모르고 까불다가 뜨거운 맛보기 싫으면. 그러는 너희들이야말로 다시는 이런 짓 버리지 마. 힘없고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건 사내 녀석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 이야, 우리 전학생 친구가 인생이 아주 심심한 모양이로구나. 그래, 좋아. 앞으로 다시는 저 녀석 건드리지 않을게. 대신 앞으로는 우리 전학생 친구가 저 녀석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장난감이 돼줘야겠다. 앞으로 학교 생활이 엄청 재밌어질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바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날라리 녀석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지옥처럼 끔찍한 학교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당시 저는 학교에 등교한 이후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순간까지 날라리 녀석들에게 지독하게 시달려야만 했어요. 모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이나 학교 옥상 또는 건물 뒤편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와중에 심지어 저는 전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학교에 저를 도와줄 친구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물론 친구가 있다고 한들
날라리 녀석들이 무서워서 도와줄 수가 없었겠지만요. 괜히 저를 돕겠다고 나섰다가 자기들이 먹잇감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다른 학생들 도우려다가 시달리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만 저희 반 반장은 저에게 가끔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직접 도와준 것은 아니었어요. 몹쓸 날라리 녀석들 때문에 여기저기 다치고 상처를 당한 저를 위해서 몰래 파스나 반창고 그리고 연고 같은 것들을 제 사물함에 넣어주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물론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로서는 그 작은 마음마저도 아주 고마웠습니다. 또한 저라고 그 날라리들에게 가만히 당하고 있었던 것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힘도 훨씬 세고 인원수도 많은 날라리 녀석들에게 힘으로 직접 맞서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기에 담임 선생님에게 제가 그동안 당했던 사실을 모두 알리며 도움을 청했었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나들 오면 어쩌라는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임 선생님이시면 당연히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나더러 대체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냐고. 설마 여자인 내가 직접 나서서 그 녀석들을 힘으로라도 제압해달라는 소리는 아니지? 설마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규칙에 따라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규칙에 따라서 그 녀석들을 제지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을 뿐이잖아요. 아휴, 얘 민규야,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세상에는 법이나 규칙을 자기 발 아래에 깔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 선생님은 그저 한낱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너를 도와줄 능력도 없을 뿐더러 괜히 돕겠다고 나섰다가 내 인생까지 꼬여버리기는 싫으니까 그 녀석들 얘기는 앞으로 절대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처럼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당시 저는 홀어머니에게 학교에서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을 뿐더러 제가 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이유 또한 어머니께서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더는 지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추진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머니는 필시 당신께서 억지로 이사를 떠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실 테니까요. 당신 스스로 외동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게 되실 테니까요. 그 와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다행이었던 건 그 날라리 녀석들이 제 얼굴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괜히 얼굴 건드렸다가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면 자기들도 피곤해질 테니까요. 뭐 저로서는 그나마 그 덕분에 홀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일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지만요. 아무튼 그토록 고달팠던 저의 학교 생활에 한 줄기 광명이 비추기 시작했던 건 저를 외면했던 담임 선생님께서 임신을 해서 휴직계를 내면서부터의 일이었어요. 마침 사립학교인 저희 학교에 김철민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새로 채용이 되셨고 그분께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되었거든요. 김철민 선생님께서는 부임 첫날부터 저희 반 학생들과 1대1 면담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새 담임 선생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는데요. 저희 얼굴과 학교 생활기록부를 훑어보시는 선생님의 표정이 무척이나 심각했어요.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줄곧 전교 1등만 하던 녀석이 전학을 오자마자 성적이 중하위권으로 뚝 떨어져 버렸네. 혹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만한 일이라도 있는 거니? 그날 선생님께서는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 담임 선생님에게 외면당했던 일 때문에 선생님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만한 일 없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저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이내 내심 다 알겠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간해에 우환이 생겨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겠구나. 예전에 다니던 학교랑 우리 학교랑 학업 수준의 차이가 나서 성적이 떨어진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일 테고, 하물며 첫사랑에 빠져서 학업을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말이 전부 다 맞지? 네, 맞아요. 그냥 요즘 들어서 슬럼프에 빠졌나 봐요. 저도 사람인데 맨날 1등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일단 알겠다. 여간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은 김에 선생님이 우리 민규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꾸나. 앞으로는 매번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로 나를 찾아오도록 해. 그러면 내가 각종 참고서들이랑 문제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넌 내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서는 그 참고서랑 문제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정리를 좀 해주려무나.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글쎄요. 저한테 왜 그런 걸 부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우리 민규가 정리해준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거든. 분명 선생님한테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사양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려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눈빛은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면서도 뭔가 아주 큰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선생님의 결심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를 그토록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선생님의 눈빛에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그러고 나니까 제 학교 생활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참고서와 문제집들을 정리하느라 바쁜 바람에 날라리 녀석들 입장에서는 저를 불러내서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어져 버린 셈이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그 날라리 녀석들과 맞닥뜨릴 수 있는 시간은 점심 식사와 야간 자율학습을 앞둔 저녁 식사 시간뿐이었는데요. 저는 그 시간들마저도 김철민 선생님과 함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거든요. 민규야, 앞으로는 점심이랑 저녁 시간에 급식 먹지 말고 선생님이 싸온 도시락을 같이 먹도록 하자꾸나. 선생님네 와이프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 사람이 손이 워낙 커가지고 도저히 선생님 혼자서는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아내가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해주는 도시락을 남겨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 철민이가 이번에도 선생님을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정 부담스러우면 선생님이 철민이한테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니? 철민이가 수업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니까 점심이랑 저녁밥은 선생님이 보답 차원에서 대접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렴.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런 저를 위해서 수업 자료를 만든다는 핑계로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로 불러서 참고서와 문제집 정리를 시키셨고, 이번에는 도시락을 함께 먹자는 핑계로 식사 시간까지도 그 날라리 녀석들로부터 저를 지켜주려고 하신다고 말이죠. 당연하게도 그날 제 대답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선생님께서 티나지 않는 방식으로 저를 도우려고 하셨던 만큼 저 또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는 혼자 조용한 곳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바로 그날부로 김철민 선생님께서는 제 인생의 영원한 은인이자 하늘 같은 스승님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후 저는 선생님 덕분에 참으로 평온한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김철민 선생님께서 당신이 가르치시는 과목뿐만이 아닌 다른 과목들의 참고서와 문제집 정리까지 저에게 맡겨주셨던 덕분에 성적이 쭉쭉 올라서 전교 1등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요. 날라리 녀석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일 또한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녀석들이
저를 괴롭힐 만한 시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처럼 그 애를 무탈하게 잘 마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방학식과 동시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김철민 선생님 앞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아니죠. 제가 헛소문을 잘못 들은 거죠?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아유, 녀석도 참.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잖니. 그게 실은 반장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셨다고. 근데 그거 헛소문이잖아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규는 선생님이랑 헤어지기가 싫은 모양이로구나. 당연하죠.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이 우리 민규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겠네. 반장 얘기가 다 사실이거든. 제자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한 몇 년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로 했어. 해외 연수를 이렇게 갑자기요? 다소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어쩌겠니. 세상 일이 원래 다 그런 법인 것을. 여하간 다음 학기부터 이 선생님은 우리 민규 곁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랑 약속 하나만 하자꾸나. 네, 선생님. 뭐든 말씀만 하세요. 좌명 삼아서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게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란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극복해내고 나면 반드시 크나큰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란다. 그러니 민규야,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역경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려무나. 꿋꿋하게 참고 이겨내서 찬란하게 행복한 날들을 반드시 꽃 피워내려무나. 그날 김철민 선생님께서는 작별의 그 순간까지도 분명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는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고 반드시 그러하겠다며 약속을 드렸고 차를 타고 떠나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향해 스승의 은혜 노래를 목 놓아 불러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스승과 제자의 이별을 위로하며 두 사람 모두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죠.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희 학교 학우들 중 단 한 사람도 그날의 눈송이가 가져다 줄 뜻밖의 소식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튿날, 방학 중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로 향했던 저에게 저희 반 반장이 전해준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죠. 민규야, 너 혹시 어젯밤에 있었던 교통사고 소식 들었어? 갑자기 무슨 사고? 설마 김철민 선생님께서 봉변이라도 당하신 거야? 그게 아니라 너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날라리 녀석들 말이야. 걔들이 어젯밤에 눈 와서 신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자기들끼리 교통사고가 났다더라고. 정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너를 제일 힘들게 만들던 녀석은 현장에서 저 세상 갔고 나머지 패거리들도 앞으로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반신불수가 되는 바람에 평생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생겼거든. 네, 맞습니다. 그날 전해진 뜻밖의 소식은 한방눈이 쏟아지던 지난밤에 그 날라리 녀석들 무리가 크나큰 봉변을 당했다는 것이었죠. 각자 오토바이를 한 대씩 타고서는 한방눈이 쌓인 거리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서로 뒤엉키며 아주 큰 사고가 나버렸다나 뭐라나. 당연하게도 저희 학교 학우들 중에서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병문안을 다녀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업보에 대한 자승자박, 자업자득, 사필귀정인 셈이었으니 저와 학우들 모두
그 녀석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그동안 겪었던 힘든 시간들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된 저는 당연하게도 최선을 다해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명문대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졸업생 대표로 졸업식 축사까지 하면서 학창시절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었죠. 다만 졸업식 축사를 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김철민 선생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보셨다면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죠. 물론 그런 아쉬움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선생님의 제자답게 멋지고 훌륭하게 살아내겠다고 말이죠. 당연하게도 이후에 제 삶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떠받드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수재들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이겨내며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마음씨 좋은 아내와 결혼식도 올렸고 제 나이 30 중반 무렵에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나 실타래처럼 술술 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한창 열심히 꾸려나가던 어느 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산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무역 상사인 저희 회사로서는 정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소식들이 자꾸만 전해졌거든요. 오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보. 근데 오늘도 표정이 많이 어둡네. 혹시 어디서 또 안 좋은 소식이라도 날아든 거야? 이번엔 좀 타격이 크네. 미국 쪽 제일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버렸거든. 그럼 그동안 수출한 물건 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푼도 못 받게 됐지 뭐. 그쪽 회사 하나만 부도가 난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같은 상황들이 줄줄이 반복될 것 같아. 요즘 국제적으로 경제위기 때문에 다들 난리잖아. 그럼 있잖아, 여보. 이참에 당신도 회사 정리하고 취업을 해보는 건 어때? 이대로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잖아. 회사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만 쌓일 게 뻔하니까. 나 혼자 일하는 회사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회사가 문을 닫으면 우리 직원들이 다들 꼼짝없이 실업자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 직원들이랑 그 가족들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건 그렇겠다.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어. 괜찮아. 당신도 남편 걱정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여보랑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텨봅시다. 당분간 회사에서 집으로 돈 한 푼 가져다 줄 수 없겠지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가져다 줄게. 당신 몫의 돈으로 직원분들 월급을 챙겨주려는 생각인 거지? 직원들이 있어야 우리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여보가 허락해줘야 하는 일이겠지만. 당연히 허락해줘야지. 내일 당장 그렇게 얘기하고 직원분들 마음을 잘 다독여드려. 지금 당신만큼이나 직원분들도 불안하고 힘들 테니까. 그런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배달 일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책임지겠노라며 약속을 했다고 한들 당분간 회사에서 돈 한 푼 가져다 줄 수 없을 거라는 남편을 이해해주는 아내는 극히 드물 테니까요. 아무튼 아내의 응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바로 이튿날 모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돈 한 푼, 10원 한 장 못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고용은 완전히 보장해 드릴 것이며 월급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제 말에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직원 한 분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를 왜 그렇게까지 아껴주는 거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김철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은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릇 인생이란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극복해내면 반드시 크나큰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말을 믿고 또한 사장인 저를 믿고 우리 다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 이겨내 봅시다. 제가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바로 그날부로 줄곧 뒤숭숭했던 회사 분위기가 정상화되었어요. 직원분들 모두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가장의 책임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아내와 약속했던 내용처럼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퇴근 이후의 시간과 공휴일, 그리고 주말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배달을 다녔습니다. 비록 몸은 당장이라도 지쳐 쓰러질 듯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아주 뿌듯했죠. 그러한 모든 결단과 의지는 당연하게도 김철민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배달 일에 대한 세상의 취급은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배달 온 김에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다 버려달라고 하는 정도는 귀여운 축에 속할 정도로 정말이지 이런저런 업신여김을 다 당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를 하나 꼽자면 최 씨라는 성을 가진 아저씨와의 일이었습니다. 최 씨 그 양반은 동대문 쪽 시장 상인들에게 주로 명품 가방을 납품하는 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배달을 다니다가 마주칠 때마다 아주 대바라진 행동을 일삼더라고요. 주로 이런 식이었죠. 아이 배달기사 양반, 잠깐 이리 좀 와봐. 오늘은 또 왜 그러십니까? 혹시 제가 배달해드린 음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아니라 젊은 양반이 아둥바둥 사는 꼬라지가 하도 불쌍하길래 용돈이나 좀 쥐어주려고. 현찰로 50만 원 줄 테니까 오늘은 지금 당장 퇴근해서 술집이 나가서 여자들이나 옆에 딱 끼고 하룻밤 호사스럽게 놀아채끼도록 해. 젊을 때 제대로 놀아야 나중에 늙어서 후회가 남지 않는 법이거든. 저로서는 당연히 모욕감이 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그런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넣어두시죠. 에헤이,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 나 돈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서 불우이웃 돕기라도 하려는 거니까 이 돈 가지고 얼른 술이나 마시러 가. 정 못하면 내가 좋은 주점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그쪽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정상적으로 쌓아올린 재산은 아닌 게 확실하네요. 그런 더러운 돈은 10원 한 장도 받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저한테 말도 걸지 마세요. 물론 세상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으면 햇살 바른 양재 또한 있는 법입니다. 인간 말종 최 씨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집주인처럼 마음씨 좋은 분도 계셨거든요. 제가 배달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쯤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배달콜을 받아서 식당으로 음식을 픽업하러 갔더니 배달 요청 사항에 아주 특이한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에 저는 배달시키신 고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분이 바로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셨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 배달기사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배달 요청 사항에 반지하 세입자한테 꼭 좀 잘 전해달라고 적혀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그게 실은 저희 집 반지하에 사정이 아주 딱한 어르신이 한 분 살고 계시거든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계속 거르는 모양인지 피골이 상접해지셨길래 보다 못해 너무 안쓰러워서 배달을 보내려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께서 어르신한테 직접 전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몇 번 그러려고 해봤는데 좀처럼 받지를 않으세요. 이웃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배달을 시킨 거예요. 배달을 완수하지 못하면 배달 기사님께도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어르신께서 그게 미안해서라도 음식을 받아 잡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랬군요. 고객님은 마음이 엄청 따뜻한 분이신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그 따뜻한 마음이 식기 전에 어르신께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으며 제 마음까지 덩달아서 포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온기라는 것이 남아있구나 싶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는 그 따뜻한 마음과 음식이 식기 전에 반지 어르신께 배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내달렸는데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어르신께서 나오셨습니다. 동시에 집안에서 악취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건 더러워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가난을 겪어보신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그 냄새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찢어지도록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어보았기에 가난의 냄새라는 걸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이 음식을 할아버지께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따숩게 잡수시도록 말이죠. 마음씨 좋은 이웃분께서 어르신을 위해 음식을 주문해 주셨더라고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생각 없으니 그 이웃이라는 분한테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전해주시구려. 바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야 말았습니다. 분명 제가 아는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이에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러다 그만 다리가 풀려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비록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분명 그분이셨거든요. 선생님, 김철민 선생님 맞으시죠? 역시나 선생님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어르신께서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무섭게 흠칫 놀라더니 급히 문을 닫으려고 하셨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저 민규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덕분에 구원받았던 박민규라고요. 사람 잘못 본 것 같으니 음식 가지고 이만 돌아가시구려. 그 말을 끝으로 어르신은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지만 도저히 그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스승님을 뒤로 한 채 돌아간다는 건 그야말로 불효이자 불충과도 다름없는 짓일 테니까요. 더군다나 김철민 선생님께서는 제 평생의 은인이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혀버린 상황.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묵노와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작별하던 바로 그날처럼 말이죠. 그런 제 노래가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모양일까요? 제가 노래를 마치자 선생님께서 문을 살짝 열어주시며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간신히 선생님과 제대로 마주 앉은 저는 지독한 가난이 엿보이는 세간살이를 보며 눈물을 꾹 참으며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학교를 떠나실 때는 분명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실은 은퇴하고 노년에 농사나 지으면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려고 지인한테서 땅을 샀었는데 그 바람에 전 재산을 싹 다 날려먹은 꼴이 되어버렸지 뭐니.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아주 어렵게 그간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 선생님께서는 귀농을 위해 지인한테서 지방에 있는 땅을 사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땅을 사기가 망설여졌다고 해요. 왜냐면 그 땅은 연결된 도로가 하나도 없는 맹지였던 데다가 법적으로 농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선생님께서 그 땅을 사셨던 건
땅 주인인 지인의 적극적인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지인은 조만간 땅 앞으로 국도가 새로 뚫릴 예정이라면서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관공서에서 국도 개통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입찰 공고문이었죠. 더욱이 그 지인은 그 땅이 농지로 용도 변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고민 끝에 땅을 사셨고 얼마 뒤 잔금까지 모두 지불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지인이 작정하고 선생님한테 사기를 쳤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농지로 용도 변경하는 걸 돕기는커녕 땅 앞으로 국도가 뚫릴 거라면서 보여주었던 서류들도 전부 다 조작된 가짜였죠. 그러는 바람에 졸지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셈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게야. 내 손에 땅 문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재산이 아니라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이거든. 하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맹지인 땅을 써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구한테 팔 수도 없으니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재산일 테니까요. 근데 사모님은 어디 계시고 선생님 혼자 지내세요?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이혼당했지 뭐. 이래저래 그 땅 한번 잘못 샀다가 노년 팔자가 아주 제대로 꼬여버린 게야. 그럼 혹시 그 사기꾼을 신고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공문서까지 가짜로 만들어냈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잖아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었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 그 인간이 내보이는 서류를 읽어보기만 했을 뿐 따로 챙겨두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 더군다나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인간이 이미 잠적까지 해버린 다음이었고. 그런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이지 복장이 터져나가고 무척이나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더더욱이 속이 상했어요. 당시 저 또한 배달 아르바이트로 집에 겨우겨우 생활비를 보태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앙상한 선생님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드리는 것이었죠. 오늘은 일단 집주인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맛나게 잡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녁마다 제가 도시락 챙겨서 선생님을 찾아뵐 테니까 이제부터는 최소한 끼니 걸을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저랑 같이 매일 오붓하게 마주 앉아서 식사를 나누면 되니까요. 굳이 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얘기를 듣자 하니 너도 형편이 많이 어렵다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께서 고등학생 때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하셨던 거 저도 다 알거든요. 그니까요, 선생님.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선생님께서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식사를 하셨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저녁 도시락을 준비해서 선생님과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둘이서 함께 식사를 나눈 시간이 꽤 흘렀고, 그러는 동안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도 나누었는데요. 그럼에도 선생님께서는 교단에서는 어떻게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은퇴하기 직전까지 1인 교습소를 열어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었다는 말씀만 넌지시 해주셨을 뿐, 해외 연수까지 다녀오신 분께서 왜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는지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분처럼 말이죠. 제가 그러한 내막을 알게 된 건 동창회에서 2학년 때 반장을 만나게 되었던 덕분이었어요.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전하자 반장이 한숨을 푹 내쉬며 이런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그게 실은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쫓겨난 거였어. 뭐라고? 해외 연수 때문에 학교를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야? 너를 제일 힘들게 하던 그 날라리 대장 있잖아. 걔가 실은 우리 모교 이사장님의 혼외자거든. 늙음하게 바람을 피워가지고
집 밖에서 낳은 혼외자. 그래봤자 천벌받아서 저 세상 가버렸지만. 그럼 혹시 원래 담임 선생님이 나를 외면했던 이유도 그놈이 이사장님 아들이기 때문이었던 거야? 당연하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선생님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김철민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선생님이 너 모르게 학교 쪽에 엄청 항의를 했었거든. 아무리 이사장 쪽 혼외자더라도 그런 불량 학생을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두는 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그러다가 이사장한테 밉보여가지고 쫓겨나셨던 거야. 네,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결국엔 선생님께서는 저를 지키기 위해 학교와 맞서다가 윗선에게 밉보여서 쫓겨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쫓겨나면서도 행여라도 제가 마음을 잡지 못할까봐 해외 연수 간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주셨던 것이었고요. 비록 선생님께서 교단을 떠나시던 날, 그 날라리 혼외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미 숙청당한 선생님의 복직이 이루어질 턱이 없었죠. 아무튼 그러한 사연을 알게 된 저는 그 길로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밤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못난 어른들의 잘못일 뿐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하지만 아무리 위로를 받았다고 한들 제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내가 준비해준 2인분 도시락으로 선생님과 마주 앉아 저녁 끼니를 나누는 것뿐이었기에 저는 그 일이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선생님의 끼니를 챙겨드렸거든요. 문제는 그러는 3년 동안 저희 회사의 경영 상태는 꾸준하게 악화가 되었고 결국엔 진짜 폐업을 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폐업을 하는 쪽이 올바른 선택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파산이 아니라 자진 폐업을 하면 회사 자산을 팔아서 직원들의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 뿐더러 하루라도 빨리 직원들을 보내주어야 다른 직장에 재취업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꿋꿋하게 버텨왔던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을 만치 당시 상황은 정말이지 심각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전혀 기대치 않은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사장실에 혼자 주저앉아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교단에 계실 적 늘 입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선생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우와, 오늘 어디 좋은 곳이라도 가시나 봐요. 오랜만에 정장을 멋들어지게 챙겨 입으신 걸 보면. 당연하지.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고 일단 의관부터 정지하고 곧장 너를 찾아왔단다.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고생을 한시라도 빨리 훌훌 날려버리고 싶어서 내가 투자금으로 얼마를 내어주면 너희 회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금이라고요? 선생님께서 무슨 돈이 있으셔서? 사기당했던 그 땅, 조만간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 살 때보다 훨씬 비싸게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웬 신문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신문에는 지방 어느 지역의 대기업이 대규모 공장 단지를 건설할 거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저는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기당했던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를 말이죠. 내 땅이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근처야. 아침나절부터 온갖 부동산 업자들이 연락을 해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신문을 봤더니 내 땅이 있는 동네에 개발 확정 기사가 나 있더구나. 어디 그뿐인 줄 아니? 그 대기업에서 자기네 공장 부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건설할 예정인데 그 도로가 맹지였던 내 땅 바로 앞으로 지나간다더구나.
우와, 그거 진짜 잘된 일이네요. 선생님 말씀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아무 걱정 없으시겠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축하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민규 네가 받아야지. 그 땅을 비싼 값에 대팔 수 있게 된 덕분에 너희 회사에 투자금을 해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물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저로서는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투자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그 땅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뻔히 알면서 그 돈을 덥석 받는 건 차마 못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람되지만 거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회사는 저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땅값으로 받은 돈은 오직 선생님만을 위해서 쓰세요. 좋은 집에서 맛난 음식 많이 잡수시면서요. 난 지금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이러는 거란다. 지난 3년 동안의 밥값도 계산할 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노랫소리에 대한 보답도 할 겸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노랫소리라면 제가 불러드렸던 스승의 노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반지하 새방에서 밥을 굶어가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민규가 나랑 헤어지던 날에 불러주었던 그 노랫자락 덕분이었거든. 그 노랫자락이 한평생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세상을 등졌을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지난 3년 동안 민규 너랑 나누었던 저녁 식사는 그냥 밥이 아니었어. 씩씩하게 살아가는 제자 보기 나쁘끄러워서라도 나 또한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야겠다는 일종의 삶의 의지와도 같은 의미였지. 그러니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온 오늘의 행복을 민규 너와 함께 나누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한 오직 그것만이 그 큰 돈을 오롯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길이기도 하단다. 제자의 행복이 곧 스승의 행복이니까. 그런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더니 선생님께서는 학창시절에 저를 구원해 주셨던 것도 모자라서 위태로운 어른이 되어버린 저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셨으니까요. 이에 저는 염치불구하고 선생님께 큰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록 지금의 저는 위태롭고 못난 제자일 뿐이지만 선생님 덕분에 다시금 모두 떨쳐내고 당당하게 일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지금의 역경을 모두 이겨낸 다음에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야말로 참된 진리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현시켜 보이겠습니다. 그날 저와 선생님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을 3년 동안 보살펴드리면서 한 번도 술잔을 나누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배달 일을 해야 했기에 술을 마실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왠지 선생님께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늘 죄송한 마음인 것처럼 저 또한 선생님께는 늘 죄송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셨던 덕분이었을까요? 또 하나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술에 살짝 취한 선생님을 업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는데요. 뜻밖에도 철천지 원수가 자기 발로 선생님 댁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 철천지 원수는 다름 아닌 지난날 선생님에게 거짓말로 맹지를 팔았던 바로 그 사기꾼이었죠. 그 인간이 대체 선생님 댁에는 왜 왔냐고요? 혹시 크게 뉘우치고 개가천선해서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선생님을 찾아왔던 거냐고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사기꾼은 제 등에 엎여 계신 선생님을 보자마자 대뜸 해괴한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대박날 줄 알았다면 훨씬 비싼 값에 팔았을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야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아주 그냥 난장을 부리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소란과 망발 따위는 저로서는 눈꽃만큼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중요한 건 제가 그 사기꾼의 얼굴과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덕분에 스승님의 원수를 제자인 제가 대신해서 갚아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기꾼이 망발을 짓거리는 동안 어디론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조용히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사기꾼을 향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봐요 아저씨, 당신 나 알지? 나는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젊은 양반이 나를 대체 어디서 봤다고 그래? 동대문 시장에 음식 배달하러 다니다가 가끔 봤었죠. 당신 동대문 시장 보따리 상인들한테 명품 가방 납품하는 최 사장이잖아. 네, 맞아요. 선생님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혔던 그 사기꾼은 지난날 제가 동대문에서 종종 봤던 악질 중의 악질 최 사장이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 최 사장이 어떤 몹쓸 짓거리로 돈을 벌었는지를 버젓이 알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애당초 동대문에 명품 가방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알아봤거든. 그랬더니 역시나 공장에서 모조품 가짜 명품 가방을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따리 상인들 통해서 여기저기 유통시키는 인간이더라고. 내 말이 맞지? 그제서야 최 사장은 뒤늦게 저를 알아본 척을 하며 알랑방귀를 끼어대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봤자 얄짤없는 일이었죠. 그건 가짜가 아니라 그저 비슷하게 생긴 가방일 뿐이야. 세상 천지 비슷하게 생긴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 변명은 경찰서에나 가서 하시죠. 경찰? 설마 신고까지 한 거야? 조금 전에 문자로 신고했어. 요즘은 문자로도 경찰 신고가 가능하거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까진 노인네가 대체 뭐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분은 하늘 같은 스승님이자 내 한평생 두고두고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은인이니까. 아유, 그랬구만. 그럼 이렇게 하자고. 조금 있다가 경찰 양반들이 오면 오해였다고 딱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내가 자네 선생 근처에는 앞으로 평생 얼씬도 안 한다고 약속할게.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천지신명께서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자된 입장에서 그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냐고. 안 그래? 스승님의 원수는 제자인 내가 아주 제대로 갚아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하늘마저 분노한 듯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경찰관님들이 때맞춰 우르르 도착하더라고요. 그날 그 인간은 울부짖으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며 경찰관님들에게 애걸복걸했지만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되어 갔고 그 길로 인생 나락행 급행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짝퉁 가방 공장을 대규모로 운영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가짜 가방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당연히 전부 국고로 환수되었고요. 심지어 원조 명품 업체로부터 초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때려맞는 바람에 어쩌면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않은 쪽이 훨씬 평온한 삶이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교도소에서는 밥이라도 먹여주지만 출소하고 난 다음에는 거짓골을 면하지 못할 테니까요. 아무튼 이로써 저는 스승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선생님께서는 사기를 당해놓고도 증거가 없어서 그 인간을 잡아놓지 못했지만 제자인 저의 활약 덕분에 그 인간이 천벌을 받게 된 셈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는 한편으로 선생님께서는 아주 좋은 값에 땅을 팔아서
저희 회사에 투자금을 내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신 돈이었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선생님 덕분에 기사회생한 회사를 반드시 크게 키워서 꼭 10배, 100배로 갚아드릴 예정이거든요. 인생지사,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고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를 갚는 건 제자로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도리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